김성환의 시사야. 청취자 여러분은 표류기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멜표류기라고 답하실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조선에 표류한 것처럼 조선인들도 풍랑을 만나 외국 땅으로 떠밀려간 일이 정말 없었을까요? 흔적의 역사, 오늘은 바다에서 표류한 조선인, 그들이 몸소 경험했던 넓은 세상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규환 경향신문 선임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표류한 것만 생각했지. 그러게요. 그리고 뭐 조선인이든 우리 조상분들이 어디 외국에 표류했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멜표류기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자료를 좀 읽어보니까 조선 후기 한 300년 동안에 다른 것은 다 빼더라도 일본으로 간 표창민만 해서 1112건에 1769명에 이른다라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중순쯤에 예술의 전당 서해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었던 그런 특별전을 한번 봤는데요. 어떤 그림 안에 제가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뭐 제목이 조선인 일본 표착 서화였는데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배가 조난을 당해서 일본에 표착한 조선인을 그린 그림과 글씨 뭐 이런 뜻이었는데요. 그 일본 후쿠오카 개인 소장가의 작품을 대여 전시를 한 거죠. 이게 어떤 그림입니까? 예, 이 그림은 1819년 1월 7일 날 당시에 그 강원도 평해, 지금은 경북 울진인데 거기서 네. 멸치와 담배를 싣고 떠났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표류를 했고 그 표류민 12명이 일본의 도토리본 해안으로 표착을 했다가 9개월 만에 귀국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림하면 사람들만 이렇게 풍경을 그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글씨까지 남겼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도토리 번에 머무른 동안에 엄청 대접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뭐 이 고마움의 표시로 일본인 화가가 그린 초상화에 기꺼이 이제 모델이 되어주고 그 그림에 시도 남기고 그다음에 감사 편지도 썼는데요. 그림 한가운데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런 그 앉은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안의기라고 53세 되는 그 뭐 사람인데 선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글을 썼는데 우리를 친형제처럼 대해준 그 깊은 은혜 덕분에 우리가 살게 됐다라고 고마워했더라고요. 아이고, 대체 얼마나 그 잘 대해줬길래 이런 표현까지 사용합니까? 그러게 거기 써 있는 거 보면은 감사장에 머물 곳까지 일본 자료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머물 곳까지 가마를 이렇게 태워주고 60명이 넘는 수행원들에게 호의까지 해줬다 그러고요. 그 표류민이 지나는 마을마다 이 지금의 프레카드 같은 그런 그래요? 뭐 휘황찬란한 장막 뭐 이런 기둥도 세워주고 뭐 이렇게 환영을 했다는 거고 삼시세끼 이제 고기와 생선도 이렇게 주고 쌀밥에 반찬 5가지는 기본이었다라는 거고 그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전에 나온 그림을 보면 200년 전에 한일 양 백성끼리 주고받았던 어떻게 보면 우정의 정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일본도 쌀밥이 귀했다고 하잖아요. 예, 과거에는. 근데 뭐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네, 쌀밥이 반찬 5가지씩 이렇게. 뭐 그랬다 그러죠. 큰 환영인 것만은 분명한 것 네. 같은데, 근데 그림 위에 글씨를 남겼다고 하는데 그 글씨를 잘 알아보기 어려웠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바로 이 그림의 대문짝만하게 뭐 흘림처럼 쓴 한글 글씨인데, 예. 그래서 처음엔 그 전문가들도 해독이 어려웠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당나라 시인의 한시를 그대로 한글로 이렇게 옮겨 적은 것이었다라는 거고, 그 내용은 뭐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다라는 거죠. 이건 누가 쓴 거예요? 한글이면은 우리 그 표류됐던 조선인이 쓴 거겠네요. 예, 그 중에 그 이 담배를 피웠던 중심 인물이라고 안의기라는 분이 아마 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자로 쓰면 안 됐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뭐 일본도 한자 문화권이니까. 그래서 이제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 뭐 서해박물관 그 관계자에게로는 뭐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이 한글 글씨가 의미 있는 신호였다. 왜냐하면 이게 비록 표류민의 신세였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조선인이다라는 사실을 한글로 증거해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서해적인 측면에서 봐도 이렇게 크게 일필휘지로 휘갈겨 쓴 한글 대자 글씨가 그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한글이라는 거는 조선인의 희노애락을 그 담아내는 정체성의 그릇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글씨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 한일 관계 별로 안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종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안 이게 뭐 될까요? 백성들끼리는 그렇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안익의 일행은 이런 한일 합작으로 어떻게 보면 우호를 그렇죠. 다지는 일종의 표류 서화를 남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조선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멜 표류기에 못지않은 그런 본격적인 표류기를 또 남긴 분들도 있어요. 아, 또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 양쯔강 이남지역, 그러니까 양자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예. 거기를 표착을 하고 6개월 동안 중국 대륙을 남에서 북으로 종단한 거죠. 그래서 가로줄로 올라가서 북경까지 갔다가 요동을 거쳐서 귀국한 최부라는 그런 인물이 남긴 표회록이 가장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은 성종 때 홍문관 교리까지 냈거든요. 정오품이니까 굉장히 고위직이죠. 요직에 있던 분인데 1487년에 특수임무를 띠고 제주도에 이제 파견이 되는데요. 예. 이듬해 1월에 이제 부친상이 났다라는 기별을 듣고 고향인 나주로 돌아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14일간이나 표류를 하다가 겨우 중국 해안에 표착을 하게 되죠. 아유, 그 예전 배는 그렇게 크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무슨 중간에 해적을 만나서 곤욕도 치르고 명나라에 도착해서는 그 왜구로 또 오인을 받아서 몰살당할 뻔하고 그랬는데 나는 조선의 관원이요 하고 그런 사실을 또 납득을 시켰다고 하고요. 이후부터는 항주에서 운하를 통해서 북경 또 요동을 지나서 귀국을 했는데 명나라 황제까지 또 아련을 했다네요. 그런 또 한 대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기행문 좀 써서 올리라라는 또 성종 임금의 지시에 따라서 8일 만에 표류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것이 이제 최부의 표회록이라고 하는 거죠. 좀 학식이 있는 관리가 썼으면은 표류기가 수준이 좀 높았겠는데요. 예, 표회록을 보면 최부라는 인물이 해적을 만났을 때나 황제를 아련했을 때 조선 사대부의 채통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해적들이 최부의 옷을 벗기고 거꾸로 매달고 막 구타하고 막 그랬다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몸이 문드러지고 뼈가 가루가 될지언정 내 안에서 금은이 나오겠느냐라고 버텼다고 합니다. 아, 그걸 달라고 이렇게 했던 모양이네요. 그러죠. 예, 내놓으라 그랬겠죠. 근데 이 표류한 이방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 황제를 만난다는 거 이거 쉽게 상상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조선이 예절 바른 나라라는 인식이 그 명나라 조정에 퍼져 있었는데요. 이거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와가지고 그 예겸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당시에 뭐 정인지라든가 신숙주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또 이 겨루고, 그러니까 뭐 학식도 겨루고 했기 때문에 명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최부 일행한테 의복을 하사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사품을 받았잖아요. 네. 최부가. 그래서 그랬으면 황제를 또 뵙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게 또 법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최부가 저는 황제를 아련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왜요? 지금 아니 황제가 너 한번 좀 만납시다. 네. 이렇게 하면은 아유 뭐 열일 다 제쳐놓고 그럼요. 예. 만나야죠. 근데 이제 왜냐하면 최부가 부친상의 기별을 받고 고향 가다가 사고가 난 거지 않습니까? 예. 상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황제 앞에 나설 때는 당연히 이제 상복을 벗고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 최부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저는 지금 부친상 중이라 상복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버틴 건데,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에서는 아니 감히 황제 앞에서 상복을 입겠다니까 이 말이나 될 법 소리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또 명나라 담당 관리 예부 관리의 집에까지 찾아가가지고 제발 상복을 벗지 않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황제를 좀 이렇게 대신 만나서 인사를 하게 해달라라고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안 벗었어요? 그러니까요. 대궐문 앞에까지 와서도 상복을 벗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 명나라 관리가 딱 이게 상중에 쓴 관이 있어요. 상관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상복을 벗기더니 참 융통성도 없는 양반이구나. 이구려. 잠깐 벗었다가 그냥 인사만 끝내고 나와서 곧바로 상복을 다시 갈아입으면 될 걸 가지고 뭘 이렇게 그러냐라고 혀를 끌끌 차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아니 만약 당신 눈앞에서 형수가 물에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손을 내밀어서 일단 구해야 될 거 아니냐. 형편에 따라 행동을 해야지 도대체 그렇게 고집을 펴갖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답답해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 예의법도 지키는 민족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명나라 조정에 있는 관리들이 이걸 마냥 뭐라고 비난하긴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좀 저가 봐도 좀 융통성이 없는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최부라는 분이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이 남달랐다고 하고 중국인이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아니 고구려라는 나라는 무슨 장기가 있어가지고
수나라 당나라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최부가 지모 있는 신하와 그다음에 용맹 있는 장수가 있었고 병졸들이 모두가 윗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고구려는 100만 군사를 2번이나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요라고 당당히 말을 했고 어느 날 요동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네. 최부가 뭐라 그랬냐면 요동은 곧 옛 고구려의 도읍이었다라고 하면서 조선은 고구려의 정통성을 이었고 조선과 고구려는 한 나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명나라에 가서 이렇게 꼿꼿한 태도를 보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최부의 표회록 예. 이게 어떤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앞에 얘기했던 그런 가치도 있지만 그 조선 시대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양자강 이남 지역, 그러니까 강서성과 절강성을 우리가 강남지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강남지방하고 산동성 이런 데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쓴 값진 기행문인데요. 당시 명나라는 건국하자마자 해금 정책이라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예. 바닷길을 그 닫는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감히 그 강남 지역을 여행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부를 운 좋게 여행하게 된 건데 송환 도중에 만난 중국 관리들이 이 최부를 보고서 아무리 조선에서 견문이 넓다 해도 당신만한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되게 얘기를 했다고 부러워했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중국하고 지금 명나라하고 조선의 관계잖아요. 네. 근데 명나라도 그렇게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안 갔나? 많이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명나라에서 사실은 땅덩어리가 넓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강남 지역을 가기가 쉽지는 않았던 거죠. 내부에서도. 그랬던 근데 거죠. 그러면 이 표회력이 많은 사람들한테 읽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최부가 귀국한 지 한 20년이 지난 중종 때의 일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최부의 표회록은 중국의 산청과 풍속과 습속을 다 기록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표회록만 읽으면 중국을 간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책의 출판을 촉구했다는 거고 이 최부의 표회록은 일부는 물론이거니와 중국에서도 널리 읽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자기네 땅 중국에서도 이렇게까지 강남서부터 해서 요동까지 이렇게 두루 종단을 한 사람들은 뭐 거의 없다고 해서 부러워했다 그러죠. 명나라 황제도 만나고 중국의 심장부까지 갔다 왔는데 이 정도면은 견문이 이렇게 넓은 사람을 좀 조정해서 이렇게 뭔가 관리로 정승으로 기용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최부가 귀국하자마자 성종임금이 표회록 좀 기행문 좀 남겨해갖고 뭐 써서 제출했다고 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조정 신료들이 아무리 왕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부친 상 중에 당신 뭐 하는 거냐라고 이제 탄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종임금이 내가 시킨 거야라고 두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료들이 그래도 그렇죠. 이 부친 상을 다 치르고 이 표류기를 썼어도 늦지 않은 거 아니냐. 왜 서울에 이렇게 어물쩍거리면서 있으면서 여유를 부리고 있느냐라고 비판을 하게 되죠. 이런 융통성 없는 사람들이 아까 명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게 좀 떠오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는 효가 그 충보다 조금 이렇게 먼저인 시대였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부는 성종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예문관 거기까지 가고 응교까지 가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결국은 살인파의 영수인 김종직의 문인이라는 이유로 해서 연산군이 등극을 하니까 사화가 버리잖아요. 두 차례 사화에 연루가 돼서 결국은 그 차명을 받고 목이 잘리는 그런 참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죠. 참 안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다른 표류기 얘기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그 홍어장수 문순득이라는 사람의 표류기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저는. 들어봤나요? 네네. 네. 되게 유명한 분인데요. 그 홍어장수가 표류기 썼다는 건 사실 좀 의외잖아요. 네네. 사실 이분이 그 전남 흑산도 옆에 있는 우이도에 살던 홍어장수인데 그분이 탄 배가 1802년 1월에 표류를 하면서 그 지금의 오키나와인 유구를 물론이거니와 그 지금의 필리핀이 여성, 그다음에 마카오, 중국을 거쳐서 장장 3년 2개월 동안의 표류 일정을 일기체로 서술을 했는데 그게 이제 표의 심할이라는 건데요. 사실 홍어장수기 때문에 글을 뭐 이렇게 아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쓴 건 아니고 마침 그 흑산도에 그 귀향 와 있던 정약정 선생이 그 문순득의 구술을 받아서 기록을 한 거죠. 아니 이분이 진짜 표류한 거 아닌가 싶은데 중국하고 일본은 좀 가까운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정약전이 쓴 자산어부와 관련한 뭐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사를 썼더니 누가 댓글에 달았는데 저는 영화를 안 봤는데 그
이 정약전이 이 문순득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다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에. 어쨌든 그렇고 이 생각을 해보면 그 시대 아무리 의식이 깨어있는 지식인이라도 기껏 그런 넓은 세상을 구경했다고 해봐야 중국의 요동이나 뭐 베이징, 북경 정도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 서구 문물이 정착하고 발전한 필리핀이라든지 마카오 같은 곳에 몇 달씩 살았으니까 참 대단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넓은 세상을 본 조선인이네요. 네, 당대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문순득 표기를 보면 오키나와, 필리핀, 마카오, 이 동서양 건축이 어우러진 그런 아시아 속 유럽을 경험하고 거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한 성당이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아, 마카오에. 예, 그 필리핀 마카오에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험도 하고 그다음에 내남 없는 어떤 교육의 현장을 보고 왔는데 그 표의 심화례는 특히나 조선어하고 유구어하고 여성어, 그러니까 필리핀어하고 이런 그 오키나와 이런 것들을 비교한 뭐 112개의 단어가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약전 같은 실학자가 보기에는 정말 이거 얼마나 흥미로운 얘기였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약전뿐만이 아니고 정약전의 동생인 정야경하고 또 다른 실학자인 이광해라는 분이 있거든요.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정약전 같은 분은 이 진기한 세상을 경험한 이런 문순득에게 호까지 줬습니다. 천초라는 호를 지어주고 이 정야경은 그 문순득의 아들 이름도 지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정야경은 경세유표라는 책에서 문순득이 마카오에서 경험한 화폐 유통을 인용을 하면서 조선의 화폐 제도 개혁을 주창을 했는데요. 그 표의 심화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와 달리 중국과 안남과 여성 사람들은 서로 같이 살며 짝을 지어서 장사하는 것을 한 나라와 다름없이 한다라고 부러워했거든요. 그것은 이제 정약용이 인용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럼 이거 직접 보고 온 사람 얘기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 마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그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실학자들은 더 했겠죠. 네. 자기들이 가보지 못한 세상을 갔으니까 그런 거고 또 하나 여담이 있는 건 뭐냐면 당시 조선에 1801년에 조선에 표착한 외국인 5명이 있었는데요. 8년간이나 말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이들의 국적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억류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도 이미 2명은 죽었고 그래서 3명만 남아 있는데 문순득이 이제 필리핀 갔다 와갖고 이제 대지를 했는데 보니까 뭔가 필리핀 사람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그 아까 112개 뭐 단어를 갖고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단어를 이렇게 몇 마디 붙여보니까 딱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미친 듯이 울부짖고 막 그러면서 맞다 그랬다는 거죠. 그럼 그래서 필리핀 이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어서 덕분에 이제 그 이 남은 3사람이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그 이 순조실록에 그대로 아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순득이 정말 길길이 뛰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야, 나는 나그네로 떠돌고 3년 만에 여러 나라의 은혜를 입어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8년간이나 지금 제주도에 있었으니까 이 필리핀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라고 되게 부끄럽다라고 했다 그럽니다. 야,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우리 역사에도 하멜 표류기 같은 이런 이야기거리가 있었네요. 지금 뭐 지면도 없고 시간도 없어갖고 다 소개는 못했지만 그 지금의 베트남에 안남을 다녀온 분도 있고 그다음에 홋카이도를 경험한 분도 있고 뭐 사실 그런 분들의 표류기를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런 표류기가 어떻게 보면 표류민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닷속에서 정처 없이 이제 헤맨 그런 분들이고 무수하게 이렇게 많은 고초를 겪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달리 보면 한반도에 갇힌 당대 조선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넓은 세상을 또 맛본 그쵸.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넓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면은 그럼 가보고 싶고 교류하고 싶고 그들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세계에 대한 그 안목이 넓어질 텐데 그렇게 안 됐던 것 같아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는 실학자들이 이렇게 뭐 소개를 하려고 그랬으면 그걸 또 정책으로 이렇게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런 또 쇄국 정책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 뭐 이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것, 그들이 경험한 세상을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것, 그것은 뭐 그 시대의 한계인데 또 생각해 보면 아까 최부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표류기를 좀 쓰려고 하니까 신료들이 뭐 하는 많이 거냐, 되옵니다. 또 이렇게 많이 되옵니다. 뭐 하고 한가롭게 무슨 기획문을 쓰고 앉았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 시대는 또 그 시대의 법도가 있으니까 사실 또 지금의 잣대로 이렇게 뭐 들이댈 수는 없겠죠. 근데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좀 안타까울 따름이죠.
뭐 일본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표류하고 와서 그게 이제 그 나라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교류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특히나 그 네덜란드는 이렇게 교육을 터줬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도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은 네.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또 한편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네,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오늘 시작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퀴즈 내고